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이언스 시네마 진행을 맡은 개그맨 정찬민입니다. 네, 오늘 또 사이언스 시네마의 핵인싸 두 분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물리학 박사 최승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양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번에 추석 연휴가 꽤 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관에 오붓하게 이제 와이프랑 갔는데, 정말 그 인기가 너무 많은 영화를 봤습니다. 바로 오늘 사이언스 시네마의 주제, 오펜하이머입니다. 평론가님, 오펜하이머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영화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비밀리에 진행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미국의 물리학자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전쟁을 끝내고 세상에 평화를 안기고자 원자폭탄 연구에 뛰어든 오펜하이머는 뛰어난 두뇌와 리더십으로 천재의 과학자들을 이끌며 최초의 핵무기 개발 맨하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요. 모두에게 존경과 박수갈채를 받는 것도 잠시, 냉전과 함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원자력위원회 창립위원 루이스 스트로스 제독과의 갈등이 일어나며 결국 오펜하이머를 끌어내려는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선택을 해야 하는 한 천재 과학자의 슬픈 이야기, 영화 오펜하이머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오펜하이머가 처음 나왔을 때 N차 관람을 부르는 영화다. 그리고 러닝 타임만 3시간이다. 예, 이런 얘기를 듣고 영화 보기 전에 화장실을 꼭 가야 되나? 아니 중간에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박사님 어떠셨나요? 제가 물리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 물리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 개발이거든요. 그렇죠. 이 원자폭탄 개발의 총책임자를 맡았던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노벨상을 받지 못한 분입니다.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잖아요. 구원자 또는 이 파괴자로도 불리는데 어떤가요, 평론가님? 네, 오펜하이머는 과학자이면서 원자폭탄을 만든 그런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원폭 투하 때문에 많은 희생자와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이 오펜하이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한편으로 무기 개발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더 많은 피해자를 낳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또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오펜하이머의 영화 속에 대사가 있어요. 나는 이제 죽음이요. 나는 곧 세상의 파괴자이다. 이 대사는 이 오펜하이머의 어떤 심경과 딜레마를 담은 이런 대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펜하이머는 자기가 굉장히 자만심을 갖고 자기 어떤 과학적 성취를 위해서 원자폭탄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타나게 되면서 연구윤리와 또 그리고 성취 효과의 어떤 갈등을 이렇게 야기시키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정치와 이념과 전쟁 안에서 그 밑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뇌하는 인물입니다. 듣기만 해도 저희가 엄청 어마무시하잖아요. 이 원자폭탄이.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네, 이 원자폭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핵분열이라는 이 현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핵분열. 핵분열, 핵이 쪼개진다는 뜻이죠. 네. 우리 물질은 원자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원자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간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입자들이 이제 뭉쳐 있는 겁니다. 네.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과학 시간에 배운 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거는 서로 밀쳐내는 성질이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원자핵 안에서는 얘네들이 강한 핵력이라는 이 힘에 의해서 서로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고무줄이 붙잡고 있는데 이 원자핵에 우리가 중성자를 갖다가 충돌시키면은 이게 점점 더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의 원자핵은 이게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도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느다란 고무줄, 그러니까 약간 그 힘이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죠.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리겠죠.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요. 그렇죠. 팅 끊어져서 아픕니다. 바로 이 아픈 요 힘이 바로 이 원자력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핵 분열 현상은
1938년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네. 그때 독일의 오토 한과 프리츠 슈트라스만이라는 분이 실험을 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때 이 튕겨나가는 이 핵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 폭탄 만들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전쟁이 없었더라면 그 핵분열이라는 이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만들었을 텐데 그렇죠. 이게 평화적으로 썼겠죠. 폭탄으로 만들어졌네요.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핵분열 기술로 나치가 이제 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정보를 미국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세계의 이 우수한 과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그 핵분열 기술로 폭탄을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하는데 그게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맨하탄 프로젝트는 이제 군사적인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총책임자가 미국 육군 소속의 레슬리 그로브스 소장이 맡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군인이지 실제로 핵폭탄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오펜하이머를 이제 리더로 임명을 해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리더가 오펜하이머가 됐고 그 뒤에 그 프로젝트에는 누구 참여를 하게 된 건가요? 당시에 이름이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 닐스 보어라든가 엘리코 페르미라든가 또 좀 그 당시엔 젊었지만은 리처드 파인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거의 뭐 어벤져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림팀을 모아서 원자폭탄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저희가 핵 분열 현상을 이용한다고 했죠. 어느 이상 이 핵 분열 물질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양만큼을 넘어서면은 핵 분열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그 딱 경계가 되는 질량인데 그걸 임계 질량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이상 모여야 이 핵 폭발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방법이 간단하죠. 이걸 반으로 쪼개서 둘로 나눠 놓고 있다가 그러면은 이거 각각은 임계 질량 이하기 때문에 안 터지겠죠. 근데 이제 폭발을 시키고 싶을 때 얘를 딱 합쳐버리면은 폭발이 뻥 일어나겠죠. 그래서 처음 고안이 된 게 포신형이라는 방법입니다. 포신형은 이걸 그러면은 합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쳐오냐?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대포 안에다가 이렇게 생긴 물질과 이렇게 생긴 핵분열 물질을 놓고 있다가 빵 쏴서 애들이 딱 합쳐지는 순간 이 임계 질량을 넘어서게 되고 그 순간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이 플루토늄 239를 합치려다 보면은 이 포신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미국의 폭격기들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라늄 235는 되나? 봤더니 우라늄 235는 돼요. 한 가지 문제는 우라늄 235는 정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로는 폭탄을 충분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됐는데 그때 딱 이 나온 아이디어가 내폭형이라는 겁니다. 이 폭약을 바깥에 배치해갖고 안으로 찌그러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폭발력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내폭형으로 만들어진 원자폭탄을 가지고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 핵실험이 성공하게 되고요. 이걸 일본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8월 6일에는 포신형으로 만들어진 이 리틀 보이가 히로시마에 투하가 되고요. 3일 뒤인 8월 9일에 내폭형으로 만들어진 팬맨이라는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지게 되면서 일본이 결국에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하고 8월 15일에 항복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원자폭탄 실험에도 성공을 했고 2차 세계대전도 종식을 했는데 왜 오펜하이머는 청문회를 받게 된 거예요? 네, 당시 그 정치적인 상황도 우리가 조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대공황이 있었던 1930년대 이때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파시즘이 막 이제 일어났던 그런 시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파시즘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산주의자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오펜하이머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믿으면서 그 주변에 이 지인들, 그러니까 그의 여자친구라든지 동생이라든지
부인까지도 공산주의에 이제 가담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 공산주의를 색출하기 위한 이 메카시즘 열풍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애국심이 이제 의심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생활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난도질을 당하죠. 이 영화는 그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서 흔들리게 되는, 고통받는 이런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청문회가 열리게 된 배경에는 수소폭탄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1949년에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바로 소련도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련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력한 핵폭탄을 가져야겠다. 그게 바로 수소폭탄이죠. 하지만 이제 원자폭탄의 무시무시함을 알게 된 과학자들은 이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펜하이머도 수소폭탄에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수소폭탄을 개발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루이스 스트로스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오펜하이머가 이런 핵폭탄 기밀을 취급해도 되는지 비밀 취급인가에 대한 청문회를 연 겁니다. 이렇게 오늘 그 원자 폭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오펜하이머가 과학적으로서는 정말 많은 뭐 큰 업적을 남기고 역사의 어떤 큰 이름이 됐지만 본인 인생은 되게 쓸쓸했을 것 같아요. 네, 오펜하이머는 이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죄책감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제 개인의 이익과 또 국가와 뭐 국민 전체의 이익 이렇게 두 가지가 이게 상반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했지만 현대 사회는 개인의 어떤 이익이 더 중요한 이런 사회인 것 같아요. 예,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 안에서는 이 한 천재 과학자가 두 개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고뇌하는 이런 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오펜하이머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적인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양자역학에서는 일상의 우리의 감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순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펜하이머라는 인물 자체가 양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모순적으로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이런 훌륭한 과학자 안에서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자체가 굉장히 오펜하이머 영화의 매력이 아닌가 싶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평론가님 오늘 얘기 어떠셨습니까? 영화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과학자분께서 설명을 해주면서 영화를 이제 다시 상기시켜 보니까 그때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좀 더 영화를 깊이 있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박사님은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영화 장면을 떠올려 보게 되면서 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핵 분열을 일으켜야 될 시간이에요. 헤어질 시간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저희가 또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사님과 평론가님 모시고 우리 영화 오펜하이머 얘기를 나눠보는 사이언스 시네마였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